동의보감 고미숙 지음 2장 의학 글쓰기를 만나다 이야기와 리듬 66페이지 허준은 이사이기 전에 학자였다. 학자란 문장가를 뜻한다. 문장이란 물의 뜻과 스타일을 갖추어야 한다. 좋은 문장이 되려면 이치가 분명하면서도 활발한 생동감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분명 의사로서의 능력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허준이 불리하게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문제다. 그것이 곧 화법 혹은 담론의 질서를 결정한다. 보통 의서는 의학적 정보를 나열하는 것일 뿐 글쓰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몸이 건조하다. 사람들이 의서를 독서의 범위에 두지 않는 것은 전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글쓰기의 부재 때문이다. 하지만 글쓰기와 결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정보가 들어있다 한들 결코 매뉴얼 이상이 되기 어렵다. 그리고 매뉴얼 상태로는 결코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만큼 한 텍스트의 가치를 규정하는 데 있어 글쓰기라는 배치는 의미심장하다. 그러고 보면 의과 대학에서 글쓰기를 배우지 않는 것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들은 글쓰기를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 자체가 의학적 담론을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인 건 아닐까? 동의보감은 그 무시무시한 두께에도 불구하고 이상외로 재미있다. 태극이나 음량, 60가짜 등 아주 생소한 용어들이 난무하지만 전혀 낯설지가 않다. 이유는 특유의 글쓰기 방식에 있다. 물론 동의보감 전체가 인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글들이 허준 자신의 창작물인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취재하고 배열하는 방식은 분명 허준만의 독특한 스타일이다. 그 중에는 구수한 이야기도 있고 감칠맛 넘치는 문문도 있다. 미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발랄 유쾌한 유머가 있는가 하면 소름 끼치는 호러물도 있다. 의서에 이렇게 다채로운 글쓰기가 공존하다니 어찌 보면 동의보감의 진정한 독창성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의학과 민담 사이 신침법 옛날에 태산 아래 어떤 노인이 살았는데 그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한 문제가 동쪽으로 순행하다가 길가에서 김을 메고 있는 노인을 보았는데 그의 등에서는 몇 척이나 되는 흰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모세가 괴이하게 여겨 도수를 닦았는지 물었다. 노인이 제가 오래전 85살이었을 때 노쇠하여 거의 죽을 것 같았고 머리는 희고 치아는 듬성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도사가 대추를 먹고 물을 마시며 곡식을 끊는 방법과 희미한 베개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개 속에는 32가지 약재를 넣습니다. 그중 25가지는 좋은 것으로 24절기에 해당하고 8가지는 독이 있는 것으로 팔풍에 상응합니다. 그것을 베고자 하니 다시 젊어져서 백발이 검게 변하고 빠진 치아가 다시 생기며 하루에 300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180살인데 자손이 그리어 속세를 떠나 산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다시 곡식을 먹은 지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신묘한 베개의 힘으로 늙지 않고 있습니다. 라 하였다. 무지가 그 얼굴을 보니 50살쯤 되어 보여서 이웃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니 모두 사실이었다. 무제가 그 방법대로 베개를 만들었으나 곡식을 끊고 물을 마시는 것은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 내경편, 신영
38쪽. 여름철에 더워 서늘한 곳에서 자다가 뱀이 귀나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당겨도 나오지 않을 때는 급히 칼로 뱀의 꼬리를 자르고 천초, 산초나 무의 열매 껍질, 두 새알을 넣고 감싸면 나온다. 또 뱀의 꼬리에 쑥뜸을 띄면 나온다. 또 어미 돼지의 꼬리 끝을 잘라 나오는 피를 입과 속과 뱀이 들어간 구멍 속에 떨어뜨려도 나온다. 그 후 웅황, 황화 비소를 함유한 강석, 가루를 인삼 달인 물에 개어 먹어 뱀독을 없앤다. 갑자기 뱀이 감아 풀지 않을 때는 따뜻한 물을 붓는다. 따뜻한 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소변을 보아도 풀린다. 잡병편 9급 1711쪽. 앞의 글은 뇌경편의 첫 장인 신영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핵심적 내용은 베개를 활용한 양생술인데 스토리 라인이 풍부하여 한편의 민담을 감상하는 기분이다. 한 무제가 나오는 걸로 봐선 역사적인 사실인 듯 하지만 노인의 나이가 180살이라는 데에 이르면 사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뒤의 것은 잡병편 9부에 나오는 처방 중의 하나이다. 일단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시절에는 사람들과 뱀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자다가 보면 입이나 코, 귀로 들어가기도 할 정도로. 하긴 집집마다 곳간에 뱀이 딸이 틀고 있으면 그게 집안을 지켜주는 업동이라고 여기는 풍속이 있었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렇기는 해도 뱀이 몸속에, 그것도 얼굴에 있는 구멍이 들어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런데 읽다 보면 왠지 웃긴다. 그 처방도 참 가지가지다. 뜨거운 물 대신 다른 사람의 소변을 이용하는 장면은 웃음이 절로 터진다. 동의보감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과 마주친다. 다 모으면 민담집 하나는 될 정도다. 당시는 구술의 시대였다. 문자가 아니라 말을 통해 담론들이 흘러다녔다. 문자와 구술은 단순히 매개 수단의 차이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문자의 세계에선 담론들 사이에 경계가 몇 선명하지만 구술의 세계에선 그렇지 않다. 분과와 장르 사이의 넘나듦도 비교적 자유롭다. 미학적 경계도 그다지 명료하지 않다. 위에서 보다시피 옥삭할 정도로 무서웠다가 갑자기 웃음보가 터졌다가 이런 식의 이질적 감정들이 나란히 공존하는 건 우리 시대에는 좀처럼 맛보기 어려운 미의식이다. 이런 이야기에서 보건대 근대 이전에는 의학과 민담 사이에 거리가 상당히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과학과 미신이라는 선명한 이분법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점은 역사의 기술에서도 확인된다. 삼국유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삼국사기 같은 정통 역사서에도 정치적 사건과 자연재해 혹은 신화나 전설이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다. 허준 또한 민간에 떠도는 말들 중에서 의학적 유용성에 부합한다면 기꺼이 담론 안에 포섭하였다. 또 설령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해도 민중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의술이라면 적극 포섭했다. 밤에 악몽 꾼 것을 말해선 안 된다. 동쪽에 바라보며 칼을 차고 물을 입속에 머금었다가 내뿜으면서 악몽은 초목에 붙고 좋은 꿈은 보석이 되거라 하고 주문을 외우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 꿈을 좋고 나쁜 것은 결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사양을 오래 복용하면 꿈을 꾸다가 깨지 않고 잘 때 가위가 눌리지 않는다. 호랑이 머리뼈로 베개를 만들어 베면 악몽이 사라지고 가위 눌리지 않는다.
내경편, 몽, 160쪽. 내경편, 몽, 문에 나온 이야기다. 악몽을 쫓는 방법이 다채롭다. 칼을 차고 물을 머금었다가 내뿜고 마치 행위 예술처럼 보인다. 게다가 호랑이 뼈로 베개를 만들라니 악몽보다 이게 더 끔찍할 것 같다. 여기서도 의학과 민간 풍속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간혹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법한 스토리도 등장한다. 예컨대 당시에는 우물의 생활이 중심이자 사건의 현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때론 우물 자체가 도끼로 휩싸이는 경우도 있었던가 보다. 우물이나 무덤 속에 들어갈 때는 먼저 닭이나 오리의 깃털을 던져본다. 곧장 떨어지면 독이 없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면 독이 있는 것이다. 먼저 술 몇 대를 그 속에 뿌리고 한 잔물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이어진다. 신성현의 어떤 집에 물이 말라버린 우물이 하나 있었다. 5월에 지나가던 나그네 2명이 돈주머니를 잃어버렸는데 우물 속에 빠졌을까 하여 한 사람이 먼저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 또 한 사람이 내려갔는데 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곁에 있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집주인과 의논한 후 밧줄로 나무 판때기를 묶어 그것을 타고 내려가 보았는데 그 사람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우물에서 끌어올려 보니 정신이 혼미하여 인사불성이 되어서 찬물을 끼워 넣어 깨어나게 했다. 다시 닭과 개를 밧줄에 매어 시험해 보았더니 그것들도 죽었다. 그래서 우물 둘레를 무너뜨리고 2사람의 시체를 찾아 밧줄에 시체를 매어 올려보냈다. 살펴보니 시체가 검푸른데 전혀 상처가 없었다. 도끼에 상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잡병편 9급 1711쪽. 남양 특집에 해당할 만한 스토리다. 이런 이야기는 일종의 괴담으로 인구에 회자되다가 이렇게 담론 안에 포섭되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렇다. 민간의 인정 물태라는 것이 생로병사를 떠날 수 없고 그렇다면 특히 병이나 죽음에 관련한 서사가 많은 것은 당연한 노릇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의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의학은 엄밀하게 정돈된 임상적 데이터만을 다루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편견 때문일 터이다. 그리고 그런 식의 고정관념은 임상의학이 지닌 담론적 차가움을 반영한다. 의학은 엄격하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민간의 뜬 소문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고 보면 현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평등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제도적 차원에 한정될 뿐 막상 담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차원에 들어가면 지성과 통속 사이를 날카롭게 구획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과 약국이 사방에 널려있지만 의학에 대하여 환자들이 느끼는 권위는 여전히 두텁다. 그것은 무엇보다 담론의 장벽 때문이다. 병원에는 서사가 없고 약국엔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의학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다만 무서울 따름이다. 의술은 리듬을 타고. 황제. 양명병이 심해지면 옷을 벗고 뛰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며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담을 넘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높아서 올라갈 수 없는 곳인데 병이 들어 도리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백. 사지는 모든 양의 근본입니다. 양이 왕성하면 사지가 튼튼해지고
사지가 튼튼해지면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황제, 옷을 벗고 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백, 몸에 열이 심하므로 옷을 벗고 뛰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욕을 하며 노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백, 양이 왕성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하며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합니다. 양이 성함으로 밥을 먹지 않으려 하고 먹을 생각도 없고 마구 달립니다. 내경편 신 107쪽. 동의보감을 읽다 보면 황제와 기백,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자주 접하게 된다. 마치 이 두 사람이 동의보감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말할 것도 없이 황제 내경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언급했듯이 황제 내경은 황제와 기백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대화체는 구슬 문화 시대에 가장 많이 활용한 화법이다. 구체어의 생동감과 단도직입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점 때문이다. 그런데 구체어와 대화를 많이 구사하다 보면 자연히 말에 리듬이 붙게 마련이다. 천지의 모든 소리에는 윤려가 있고 따라서 사람의 말에도 그에 걸맞은 운율이 수반된다. 불경이나 논어가 다 구어체로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경은 거의 대부분이 운문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인도시 초기 경전에는 후렴구가 장황하게 붙어 있다. 그냥 묵독을 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롭지만 암송을 하기에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들의 리듬감 자체가 엄청난 신체적 가물력을 발휘한다. 유불도의 가르침이 수천 년이 내려오게 된 저력도 다름 아닌 이 소리 자체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동의보감의 합법도 이 리듬과 운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차적으로 대구와 열거법이 빈번하게 구사된다. 남자는 양이니 길을 얻으면 흩어지기 쉽고 여자는 음이니 길을 만나면 대부분 올체가 된다. 여자는 혀를 고르게 하여 길을 소문시켜야 하고 남자는 길을 기르게 하여 혀를 길러야 한다. 성내면 기가 거슬러 오르고 기뻐하면 기가 느슨해지며 슬퍼하면 기가 사그라들고 두려워하면 기가 내려가며 추우면 기가 수렴되고 열이 나면 기가 빠져나가며 놀라면 기가 어지러워지고 피로하면 기가 소모되며 생각을 하면 기가 맺힌다. 심은 성음의 주인이고 패는 성운의 문이며 시는 성음의 뿌리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모든 구절들이 항상 대구 형식으로 리드미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흡사 민요나 판소리 한 대목을 읊조리는 기분이다. 그래서 이런 구절은 특히 낭송을 해야 한다. 낭송을 하는 순간 정서적 무장해제가 이루어지고 그 덕분에 내용이 주는 권위를 가뿐히 넘어서게 된다. 과연 노래는 힘이 세다. 개 중에는 아예 이렇게 노래 형식으로 굳어진 것들도 있다. 양생의 도는 정액을 보배로 삼는다. 중요한 이 보배를 고이고이 간직하라. 여자 몸에 들어가면 아이가 태어나고 제 몸에 간직하면 자기 몸을 기른다. 아이 뵐 때 쓰는 것도 권할 일이 아니거든. 아까운 이 보배를 헛되이 버릴 손가. 없어지고 손상함을 자주자주 깨닫지 아니하면 몸이 약하고 쉬이 늙어 목숨이 줄어들게 되리라. 양승의 도와 정기신의 관계를 말하는 상당히 고원한 내용인데 이렇게 운문의 배치로 구성되어 있다. 요점은 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아무리 그래도 정액을 테마로 한 시가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학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전위적 시가 가능한 것인가. 명의들은 이런 식의 운율적 잠언들을 많이 남겼다. 어떠한 내용이나 사실을 운문하려면 산문과는 다른 고도의 응집력이 필요하다.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말들의 에센스를 수렴하고 응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텍스트를 읽는 독자 역시 마찬가지다. 시를 감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운문이 주는 긴장과 압축을 깊이 음미하고 훈련할 수 있게 된다. 즉, 의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아주 유효한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운문은 아주 실용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의학은 암기해야 할 내용이 참으로 많다. 이것들을 그냥 산문으로 외운다는 것은 실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걸 운문으로 재구성하면 그 리듬감을 통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일종의 암기용 노트인 셈인데 의학사에서는 이런 류의 노래들이 아주 많다. 약성가나 병기 19조, 14 결혼가, 12 경맥 유주 등등 풍한서습 조화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한에 대한 노래도 그중 하나다. 글쓰기 형식 가운데 부의 형식을 취했기에 상한부라고 제목을 달았다. 상한부. 상한에 병이 나면 증세 변화 복잡하다. 선현들이 자세하게 연구해 놓은 원칙 따라 호학들이 치료하는 기준 또한 삼았다네. 태양증은 두통 있고 열이 나며 등이 곱고 양명증은 눈이 아프며 코 마르고 잠 안 오네. 소양증은 기가 먹고 늑골 통증 추하하며 열이 나고 구역질을 하며 입이 또한 쓰다네. 태음증은 배가 그득 설사 또한 절로 나고 청맥 촉맥 침하면서 낫지 않는다네. 소음증은 혀 마르고 입안이 깔깔하며 거름증은 속이 번만하여 음낭이 줄어드네. 1, 2일 내에 땀을 내서 표중을 풀어주고 3, 4일 내에 화해해서 반표늘이 낫게 하네. 5, 6일 뒤에 뒤 굳으면 설사도 식힐 것이고 7, 8일 안에 안 풀리면 또다시 정경되네. 하루 2경 전하면 양감이라 하는데 정경된 지 6일 되면 하나도 못 살 일이라. 태양증에 땀 없으면 마왕탕에 이뜸일세. 태양증에 땀 있으면 계지탕을 먼저 쓰라. 소시오탕은 소양증에 많이 쓰는 핵심 약이고 대시오탕은 양명증에 뒤 굳은 것 잘 푼다네. 상음증이 되면 일정한 방법 없어. 데우기도 하거니와 치하기도 한다네. 증상 자주 변하는 데는 알맞게 의견 내서 처방 등을 그때그때 갈아 쓰라. 상하는 찬 기운에 의한 심한 독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딱 증세가 다양한 데다 치명적이라 이렇게 노래로 정리를 해둔 것이다. 위에서 보듯 상한의 각종 증세와 병의 경과 그리고 처방까지 두루 포괄하고 있다. 한약을 배우려면 이런 식의 음문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것도 우리 시대 지식의 배치와는 사뭇 다른 지점이다. 우리 시대 지식은 암기 아니면 이해, 둘 중 하나다. 둘 다 신체성이 아주 희박하다. 즉, 지식과 몸이 결합하는 밀도가 약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식을 터득하는 기쁨도 삶의 열정도 동시에 냉각되는 것이다. 지식과 신체성을 연결하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낭송이다. 물론 처음엔 효과적인 암기를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을 충분히 암기한 다음에도 암송은 계속되어야 한다. 12 경맥 유주, 14 경혈가, 64개 등 핵심적인 사안들은 매일의 일과처럼 늘 몸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
그 안에 담긴 심오한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이다. 의술이 수행되는 배치도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한의학을 배운다는 건 낭송의 달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